잃어버린 영광, 한국을 다시 배운 나라들 10부작 시리즈. 그중 두 번째 시리즈 남아프리카 공화국 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최고 부국이었던 나라가 이젠 하루 8시간 정전이 일상인 나라가 됐습니다. 숨도 못 쉬는 수술실, 밤마다 꺼지는 도시의 불빛. 아이들이 촛불 아래에서 숙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 한가운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전력난 해결을 위해 전 세계를 뒤졌지만 끝내 찾은 해답은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한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남아공의 어둠을 밝힌 태양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은 기술이 희망이 되는 순간을 눈물과 웃음의 감동사연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몇 시에 정전이죠? 이제는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기 전에 웨이터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중심부, 제가 일하는 에너지 정책국의 엘리베이터도 늘 그렇듯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6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이게 진짜 21세기가 맞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마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너지 정책국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12년 동안 이 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저 스스로도 회의감이 듭니다. 오늘 정전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예비 전력량이 부족하여 긴급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루 2번 뉴스에서 언급되어 나오는 나라예요. 정전이 마치 식사 때처럼 규칙적으로 찾아오고 모두가 손전등과 휴대용 충전기를 몸처럼 지니고 다니는 게 일상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해도 노트북을 켜봐야 와이파이는 죽어 있고 프린터도 멈춰 있고 에어컨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창밖에는 더운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데 사무실 안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후텁지근하죠. 에너지를 관리하는 조직의 사무실에서조차 에너지가 없는 아이러니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지만 이게 웃기기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병원 몇 곳에서는 인공호흡기가 꺼져버려 사고가 났고 교통신호등이 꺼지며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제 뉴스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업들조차 전기 문제로 하루 2~3시간씩 운영을 멈추고 있어 경제 타격도 심각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정전만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붕괴예요. 에너지 생산부터 유통, 저장, 소비까지 모든 흐름이 무너졌고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는 고장과 정비를 반복하다가 이제는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죠.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해외 에너지 기술 기업의 요청에서 긴급 솔루션을 받아라. 이건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조치였죠. 그래서 저와 몇몇 동료는 여러 나라의 기술 기업들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회의에 들어왔죠. 하지만 결과는 전부 실패였습니다. 이런 노후한 인프라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전력 손실률이 너무 높아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안 맞습니다. 기존 설비를 전면 철거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에 빠졌고 솔직히 말해 그날 밤엔 그냥 퇴직서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뒤늦게 들어온 기술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한국 기업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얼굴을 찡그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거기도 우리처럼 전력난 심하던 나라 아니었나? 30년 전까지는 우리보다도 GDP가 낮았던 나라였는데, 하지만 그 기술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력 분산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한국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기술자의 말에 이끌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전자제품 생산국이 아니라 에너지 미래의 본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도 우리나라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문득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는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력 문제는 단순한 기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산, 인프라, 정치, 부패, 국민 정서 모든 게 얽히고 설켜 있었죠. 하지만 회의 마지막에 들은 그 한마디,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동료들은 한국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미 세계 에너지 산업에선 KESS, 한국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K-스마트 그리드, 한국형 스마트 전력망 시스템, Korean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같은 용어들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에서도 한국의 전력 운영 시스템을 표준 사례로 소개하고 있었고요. 서울, 울산, 광주 이름조차 생소했던 이 도시들이 이제는 배터리, 전력 분산, 탄소 저감 기술의 중심지로 꼽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전력 사정이 나빴던 곳 아니었어요? 에너지정책국의 수석 엔지니어인 엘리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배터리 저장 용량, 에너지 효율성, 스마트 계량 시스템이 세계 최고래. 저도 말하면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발전 시작도 늦었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였던 한국이 어떻게 이 정도로 성장한 걸까요? 그 의문을 품고 저희는 한국 정부와 직접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어요. 정말 이 나라가 우리와 협력할 의사가 있을까? 우리 상황을 얼마나 이해해 줄까?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쪽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남아공의 상황,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90년대까진 한국도 빈번한 정전과 낙후된 설비 문제로 고생 많이 했었죠. 지금은 다르지만 출발점이 비슷했기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 그들은 우리를 단순한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파트너로 대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남아공 에너지 재건 협력 프로젝트 1차 제안서. 서류는 무려 162페이지. ESS 배터리 시스템 배치 전략, 전력망 분산 체계 구축, 실시간 전력 예측 AI 모델, 그리고 K-스마트 시티 에너지 설계 모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도 불필요한 말이 없었고 모든 항목이 현실적이고 당장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어요. 와, 진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고서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우리는 점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전기를 잘 만드는 나라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서 생존을 거쳐 구조를 바꾸고 효율성을 극대화해. 이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전? 그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해결책을 설계하고 있었고, 지금은 예측을 통해 정전을 막아내는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 부서 회의실에서는 한 가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서 직접 봐야 합니다. 현장을 보고 직접 확인하고 배워오겠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발급받고 한국의 기술센터 방문 일정을 조율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뭔가를 바꾸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 남아공 대표 조사단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에게 가장 먼저 들려온 건 Welcome to Korea 라는 공항 안내 방송과
눈부시게 환한 조명 아래 빛나는 활주로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다르겠다는 걸.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와 우리 조사단 모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최신식 시설들이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일 정도로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낯선 방문객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직원들의 응대였습니다. 우리가 다가가 묻기 전부터 미소로 맞아주며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안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작은 문화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 절차를 마친 뒤 서울로 향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내부는 너무나 조용했고 에어컨은 적절하게 조정되어 있었으며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가 도심에 진입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 정비 상태에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실화인가요? 조사단 동료였던 엔지니어 라샤드는 창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로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차선도 선명하고 신호등도 정확히 작동해.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기술 시찰 일정이었습니다. 첫 일정은 서울 마곡지구의 스마트 그리드 통합센터였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에너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대형 전광판에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센터의 한국 담당자 박정우 소장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아공이 직면한 전력 문제, 과거에 한국도 겪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요. 설명은 차분했고 기술은 직관적이었습니다. 각 가정과 공공시설, 산업단지에 분산 설치된 ESS 시스템이 어떻게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며 정전을 사전에 방지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라샤드는 시스템 모니터링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라면 꿈도 못 꿀 구조일 거야. 다음 일정은 울산에 있는 배터리 연구소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KTX의 속도와 조용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게다가 역산의 무선 인터넷, 자동 발권 시스템, 인공지능 안내 로봇까지 울산 연구소에서는 차세대 ESS 기술을 접하게 됐습니다. 기존 압축전지나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 고체 전해질 기반 배터리까지 연구가 진행 중이었고 그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낮고 저장 효율은 30% 이상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배터리는 그냥 구식이네요. 조사단의 화학기술 담당자였던 케빈은 말없이 무릎 위에 노트를 펼쳐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광주의 에너지 자립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전기를 스스로 만드는 마을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분배기, 모든 것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주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전기를 팔아 수익까지 올리고 있었습니다. 주민 한 분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부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체가 되었어요. 한국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사람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 말이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한국에서의 5일 동안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설계한 사람들,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하나하나가 충격이자 영감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건 시스템이고 문화고 철학이야.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처럼 용기를 낼 것인가.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한국 정부가 준비한 마지막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장소는 국가에너지 통합관제센터.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곡면 디스플레이에 한반도 전역이 지도 형태로 구현되어 있었고 각 지역마다 실시간 전력 사용량, 배터리 충전률, 발전소 가동 현황이 컬러 그래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전력 생태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관제센터인가요? 조사단원 중 한 명이 놀란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전국을 다 조정하는 거야? 한국 측 담당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전력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력 수요를 예측하며 ESS 배터리를 활용해 정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마치 날씨를 예보하듯 전력 수요 예측 차트를 보여줬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갑작스러운 더위로 수도권 수요가 급증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ESS 충전분을 방출하여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전이 나면 복구하는 것이 아닌 정전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하는 시스템.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증거였습니다. 라샤드는 디스플레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우리도 기술은 있지만, 근데 이걸 여기까지 만들 생각은 못했지. 이어서 방문한 장소는 대한민국 환경부 산하의 탄소저감센터. 여기서는 전력 효율과 탄소 배출량 관리가 어떻게 통합되어 운영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전기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얼마나 탄소를 줄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들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통합 운영하며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으로 도시 전체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이 그저 실험 단계일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이 모델을 일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네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고 의지고 방향성이에요. 조사단 막내 마리안이 벅찬 표정으로 말했죠. 이걸 보고도 돌아가서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뭘 바꿔야 하는지 알겠어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우러 왔지만 사실은 철학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앞선 기술 보유국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확실한 방향을 가진 국가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로비 한쪽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 도입 검토안.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바뀔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순간이었죠. 한국 방문을 마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온 날, 공항 대합실에서 우리는 서로 눈빛만 나눈 채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각자 돌아가야 할 부서와 위치는 달랐지만 마음만큼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를 바꿔야 한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본부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검토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부처 대표들과 기술 전문가들, 국회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고 공기 자체가 날카롭게 느껴질 만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조사단의 핵심 멤버였던 에너지연구소의 선임연구원 타보 마세코도 참석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냉정하던 타보가 그날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각 부서에서 형식적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전력 손실률은 여전히 23%입니다. 내년 예산은 18% 삭감될 예정입니다. 발전소 3곳 중 한 곳은 아직 정비 중입니다. 그 순간 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타보는 침을 꿀꺽 삼키고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멸종 직전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정전을 예측해서 막고 배터리를 이용해 도시 전체의 전기를 조율합니다. 공공기관이 기술의 중심이고 국민들도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하지만 타보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너무 오래 불가능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10년 뒤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정전을 일상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회의장은 정적 속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국영방송 기자가 회의장 뒷자리에서 조용히 타보의 발언을 녹음하고 있었고, 그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에 전파를 탔습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10년 뒤 남아프리카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전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뉴스 영상은 순식간에 SNS에서 퍼졌고, 다음 날 아침 국회에서는 한국 모델 도입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처럼 할 수 있다는데 진짜 가능할까? 정말 그 정도 기술이라면 왜 지금껏 아무도 안 했을까? 변화가 시작된 거야? 타보는 그날 이후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말한 건 진실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있을 뿐이죠. 타보 연구원의 발언이 전국을 흔든 지 2주일 후 드디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및 에너지 기술 기업들과의 정식 협력에 착수합니다. 1차 협약 대상은 스마트 ESS 구축, 전력 분산 시스템 설계, 그리고 도시형 에너지 자립 시범 사업입니다. 이 발표는 모든 언론사에서 톱뉴스로 다뤄졌고, 많은 국민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K에너지 협력 태스크포스가 신설되었고, 그 책임자로는 국무총리 직속 에너지정책실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는 국가적 명운을 건 과업이었고,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 한국남아공 에너지 파트너십 협약 체결식이 프리토리아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에너지 정책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한국 방문 때와는 또 다른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태극기와 남아공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한국 대표단의 선두에는 우리가 마곡지구에서 만났던 박 센터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바꿔나가야겠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정말로 이 협력이 우리에겐 마지막 희망입니다. 협약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양국의 주요 인사가 연단에 올라 기술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협약서 서명.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마치 역사적인 총성이 울린 듯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의 모유. 서명 완료. 현장의 박수는 길고 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뿐인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기술, 실제 시스템, 실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협약서 사본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TV 뉴스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이는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전력 문제를 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국 기술진이 입국해 현장 조사와 기술 이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공동개발국으로 가는 길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 한국이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든든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약이 체결된 이후 첫 번째 변화는 의외로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외곽의 한 중학교. 오래된 교실 천장에 ESS 배터리가 설치되고 지붕 위에는 작은 태양광 패널이 올라갔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거 과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그 주 금요일 오후 정전 예정 시간이 도래했을 때 교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 전기가 계속 들어와 있죠?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했고 선생님은 말없이 배터리 콘솔을 가리켰습니다. ESS 가동 중. 출력 84%. 그날 이후 이 작은 변화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 다음은 한 도시 병원이었습니다. 기계실 옆에 구축된 한국산 배터리 시스템 덕분에 수술실 정전 사고가 줄어들었고 의료진은 이제야 안심하고 환자 수술을 할 수 있다며 감격해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1차 시범 도시 3곳에 ESS 배치를 확대했고 학교, 병원, 시청, 지하철 역사, 경찰서 등 공공시설 중심으로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정확히 한국이 설계한 청사진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현장을 돌며 시민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한국 기술이 적용된 사실을 잘 몰랐지만 요즘은 정전이 좀 덜하네요. 지하철도 멈추지 않고 잘 다니던데요. 병원 기계가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마을 주민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드디어 밤이 왔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마을은 밤마다 불이 꺼졌습니다. 거리의 가로등도, 가정의 조명도 모두 꺼져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숙제를 하고 노인들이 촛불에 의지의 밥을 먹었었죠. 그런데 이제 밤이 와도 도시가 어둡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밤이 되었다는 뜻이었죠. 현장의 기술자들도 말했습니다. ESS 하나로 뭐가 달라질까 싶었는데 사람들 표정이 바뀌는 걸 보니 진짜 큰 변화가 많네요. 한국 기술진 역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술을 전달했을 뿐인데 남아공은 그걸 진짜 변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화를 일으킨 건 결국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였다는 걸 깨달았죠. 어둠이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하늘 아래 도시들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명 복구가 아니라 희망의 복구였고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켜고 뉴스 앱을 열었는데 가장 위에 올라온 기사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태양이 2개 있는 나라, 남아공, 부재, 자연의 태양, 그리고 한국 기술이라는 또 하나의 태양. 기사를 쓴 기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전이 끝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밤에도 눈을 찌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2번째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과정을 압축한 말이었죠. 며칠 뒤 요하네스버그 시청 광장에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ESS 1단계 전국 설치 완료를 기념하는 시민간담회를 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건 처음이었지만 이야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움직이도록 도와준 시스템입니다. 전기를 넘어서 우리가 바꾼 건 신뢰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기술이 사람을, 그리고 미래가 오늘을 믿게 만든 변화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고 그 속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 손주가 촛불 없이도 책을 읽어요. 광장 전체에 웃음과 눈물이 번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단계로 K-에너지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도시뿐 아니라 오지 마을까지 에너지 자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 한국기술협력단이 함께하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마을 방문 중 한 어린 소년이 제게 묻는 걸 들었습니다. 이 전기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건 아니고 바다 건너에서 왔단다. 우리 친구 나라 한국에서. 그 말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언젠가 다른 나라에 빛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날이 올 거야. 이제 남아공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는 두 번째 태양과 함께 미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뤄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과 손을 맞잡은 후 남아공의 도시는 밤에도 불을 밝힙니다. 촛불로 책을 읽던 아이는 이제 희망의 전기 아래에서 꿈을 꿉니다. 한국이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태양처럼 밝게 비춰준 두 번째 태양이었습니다. 이제 남아공은 어둠이 아닌 희망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길 꿈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감동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눈물과 웃음의 감동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